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가권력과 시민의 의무의 관계를 보는데요. 그 시간적 관계상 제가 오늘 필기를 다 해놓고 설명하는 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비자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서양 관련된 사상가들을 살펴볼 텐데 일단은 플라톤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플라톤의 경우에는 우리 예전에 철인정치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역할은 이데아를 향해서 바르게 나머지 계층들, 세 계층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철인정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꼭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단 목적론적 세계관과 인간은 본성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사회적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국가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는 본성론을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국가는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생존하려면 본성상 당연히 있어야 되는 자연스러운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시죠. 그런데 국가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런 본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지만 국가의 역할은 그런 인간의 본성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넓은 공동체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요. 여기 훌륭한 삶을 위해서 존속한다라는 표현을 습니다. 자, 앞에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 형성되나 훌륭한 삶을 위해서 존속된다. 이 표현 요즘 잘 나오니까 기억해 주세요. 훌륭한 삶을 위해서 존속한다.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표현으로 바꾸면 목적을 추구한다라는 거고요. 그 목적이 고유한 목적이 되어질 때 훌륭한 삶, 덕 있는 삶, 선한 삶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구성한 공동체는 모두 이렇게 목적을 추구하게 되어서 최초로 만나는 공동체가 가족, 그 다음으로 만나는 공동체가 사회, 시족 사회, 부족 사회 이런 거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나는 공동체가 국가인데 이런 공동체들은 다 각기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은 뭐 세계관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공동체가 가장 포괄적이어서 다른 하위 공동체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 포괄하는 공동체는 하위 공동체들의 목적을 모두 추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장 큰 공동체, 가장 최상의 공동체, 최고의 공동체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최상의 공동체와 최고의 공동체라면 가장 최고의 목적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될 거고 우리 이 개인들이 가장 이상적인 삶, 바람직한 자아 실현을 가능하게 하려면 그래서 반드시 국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논리로 전개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서의 국가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자급자족적인 그런 정치 공동체이자 사회 공동체로서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인간이 바람직하게 잘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표현에 따르면 국가가 필요하지 않는 존재는 인간 이상이거나 인간 이하의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국가에는 이제 개인 공동체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전제되어지는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꼭 필요한 국가에 대해서 시민은 당연히 따라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하겠죠. 우리 정의 파트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에서의 일반적인 정의는 법을 잘 지키는 거였는데 왜 그랬냐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공동체를 잘 유지하기 위한 시민의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일단 저번에 정의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법을 잘 지키는 거 그리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공동체의 결속을 도모하는 것 이렇게가 중요한 어떤 시민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사회계약론이고요. 사회계약론은 이제 근대 와서 형성되어 있는 국가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계약론의 세 사람을 배울 텐데 그 세 사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제 공통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공통점을 여기 보라색으로 체크를 해뒀으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일단 사회계약론은요, 사회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글자만 더 한 단어만 좀 집어넣을까 하는데요. 이비적으로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위적이라는 말을 제가 더 집어넣는 이유는 여기 앞에 자연스럽다라는 말과 대조적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사회계약은 인간 본성상 자연스럽게 계약을 통해서 사회가 만들어진다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사회계약의 공통점이에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사회계약론자들은 국가나 사회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냐면 개인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죠. 우리 윤리 시간에 개인주의는 다른 말로 자유주의라고도 표현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지 국가가 개인을 포괄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최고의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계약론은 계약을 맺어서 사회를 만들어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약을 맺기 전 상황을 모두 설정을 하는데요. 그 계약을 맺기 전 상황을 자연상태라고 설정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자연상태에 대한 개념은 다 다르지만 자연상태를 설정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고 그 자연상태에서는 모든 개인이 자연권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 태초의 자연상태에서는 자연권을 지니고 있는 평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자연권의 구체적인 내용도 역시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다르지만 자연권을 지녔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똑같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것도 공통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연법. 국가가 생겨나기 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만든 실정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연법만 있고 그 자연법에서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설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아퀴나스 선생님이 이야기했었던 자기보존 본능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파악된 자연의 법칙이 자연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개별적인 사람마다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니까요. 그때 한 사람씩 볼 때 참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 이성을 지녔기 때문에 바람직한 결정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일부러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뭐가 옳은지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서 자연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할 때 그 안 좋은 상태를 극복하고 반드시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모습을 인간은 가졌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사회 개혁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이런 불안정한 안정한 자연 상태를 극복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사회 계약은요. 모두가 합의하셔야 됩니다.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셔야 되고요. 소수의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만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다. 물론 사회 계약을 맺은 이후의 정치 상황에서는 만장일치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계약을 맺는 과정 자체는 만장일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구체적으로 한 사람씩 보자면 오늘 홉스까지만 좀 볼 텐데 홉스 선생님에 대한 얘기가 조금 처음이라서 깁니다. 참고해 주셔요. 여기 이제 우리 교재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교재 참고하시고요. 홉스는요 자연 상태를 어떻게 설정하냐면 이 사람이 자연권을 지녔는데 홉스에서의 자연권은 무제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평등한 상황이다 라는 설정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여기 보시면 이기적인 본성으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일종의 자유 상태라고 보고 이 자유 상태가 제한이 없어요. 자신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제한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서 내가 지금 그냥 자연의 생태계에 놓여져 있는 호랑이야. 그러면 내가 먹고 싶고 나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사슴을 잡아. 그러면 그 사슴을 잡아서 내가 먹을 수도 있지만 어떤 아이가 와서 강제로 뺏어.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게 그 굉장히 넓은 개념으로서 무제한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요 표현이 잘 나오는데 홉스에서의 그 자연 상태는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적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의 성격을 지니는데 당연히 국가 이전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나 권력이 보장하는 권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요. 자연 상태에서는 이 물건에 대해서 나도 소유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소유할 수 있는 무제한적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내 거야 라고 명시하는 사적 소유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의 자연법은 자기 보존과 평화를 위해서 이성이 파악하는 어떤 규범이고요. 이런 그 자기 방어나 자기 보존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자연법이 명시해 준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당연히 무제한적 자유를 누리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오는 거고, 특히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지녔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성악설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성악설적인 어떤 본성에 의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를 추구를 하게 되다 보면 누구나 다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자기의 무제한적 제한을 누리기 때문에 누가 가졌다고 해서 양보하고 이러지 않고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다른 말로 전쟁 상태와 같은 이런 경쟁과 불신의 사회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고 홉스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특히 홉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공통의 권력, 힘, 국가의 법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힘과 자기 지혜에만 의존을 해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내 힘이 약해질 수도 있고 세질 수도 있고 언제든지 누군가가 내 거라고 하는 개념이 확실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 걸 뺏을 수도 있는 그런 혼란한 전쟁 상태, 투쟁 상태가 양산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으시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투쟁 상태에 그러면 왠지 안 좋은 상태 같기 때문에 되게 부정의하다, 불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부정의하다, 부도덕적이다, 불법적이다 라고 하는 건 국가가 생각하는 공통의 기준이 있을 때 가능한 거라서 여기서는 자연 상태에서는 부당하거나 부도덕하거나 부정의하거나 불법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무제한적인 자유를 누리니까 아무거나 해도 그건 내 자유예요. 내 자유인 거인데 그것이 왜 부당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자유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홉스는 이런 자유로운 권리 자체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초래하는 그런 결과로서 작용을 한다, 원인으로서 작용한다 라고 보고 있어서 이러한 불완전한 자연 상태를 극복하고 사회계약을 맺어서 계약 상태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홉스가 사회계약을 맺을 때 좀 주의해야 하고 전제로 깔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의 본능 자체가 이런 본능을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이기적인 본성에 의해서 자기 자유를 극대화하려고 하고 이익을 극대화로 추구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계약을 맺는다고 해도 이 계약을 잘 지킬까? 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민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계약 불이행의 어떤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강력한 존재에게 우리 이런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을 잘 지켜주는 역할을 좀 해주세요 라고 권력을 넘겨줘야 되는 그런 위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홉스식의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강력한 어떤 상호 신약을 준수하기 위한 보증인이 있어야 된다. 보증인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결론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보증인이 바로 절대 군주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게 조금 이해가 편하겠지만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건 사회계약 자체는 개인들끼리 서로 맺는 거고요. 그 개인들이 만들어낸 이 공통의 권력을 어떤 힘센 아이한테 넘겨주어서 이 아이가 가장 강력한 형태로 유지가 되면서 이 사회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요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든 권력을 자율적으로 누가 강요한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기 위한 자연법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양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양도를 하게 되어서 그 위임한 권력으로 통치자는 주권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해 나가게 되고 사회계약자들은 그 통치를 받게 되는 신민으로 전락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이거 자율적으로 내가 그 사람의 지배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런 불안과 공포 속에서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공통의 권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상태보다는 여기가 낫다라고 선택을 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본성, 이런 본성들 때문에 누군가가 언제든지 이 약속, 계약을 위반하는 아이가 생겨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 권리를 위임받은 통치자는 모든 권리를 위임받기 때문에 한 사람, 한 함체의 양도에서 절대 권력을 형성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강력한 어떤 통치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건데 권력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으면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데 좋지 않다라고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홉스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나 한 함체의 양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는 위임받은 권력 자체가 엄청나게 큰 권력이에요. 절대적인 권력이고요. 한 사람 한 함체에게 양도하니까 이걸 다른 아이하고 나누지 않는 그런 주권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주권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말도 좀 중요한데 자연 상태에서는 주권이 없어요. 주권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이기 때문에 나라가 만들어진 다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주권은 법을 만드는 권리이자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권력의 최고 권력체로서 통치를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 법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에 스스로 통제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법을 넘어서 있는 초월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강력한 권력으로 사회계약을 유지하는 사람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권은 인민에게 없습니다. 주민에게 없습니다. 시민에게 없어요. 시민은 모든 권력을 양도했기 때문에 시민한테 없습니다. 통치자는 당연히 그 위임받은 권력을 사회계약의 평화 유지, 안전 유지를 위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양도를 했기 때문에 통치자한테 이 공통의 권력을 우리가 이 사람한테 맡겨서 통치해주세요 라고 넘겨줬기 때문에 그 통치자는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통치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으로 통치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통치를 하는 것도 이렇게 통치자가 자신의 판단과 행위로 통치를 하는 것도 결국은 개인이 원해서 그 통치자가 그런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통치자의 모든 판단과 행위는 각 사회계약을 맺는 개인의 판단과 행위와 일치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개인이 그렇게 하도록 넘겨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요, 사회계약만을 이야기할 때, 사회계약을 맺어서 공동의 권력을 형성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통치자는 엄밀히 따지면 계약의 주체가 아닌 거예요. 계약의 주체가 아닌 거기 때문에 홉스한테서는 저항권이라고 하는 게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 통치자한테 다 권력을 주고 알아서 통치해 라고 맡긴 거기 때문에 저항권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저항권이 발생한다면 내 판단과 내 행위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항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항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회계약을 맺은 이유가 있죠. 사회계약을 맺고 이 사람을 통치자로 세운 이유는 결국에 우리가 뭔가 이런 자연 상태에서의 불안함을 극복하고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보다 보장받기 위해서 이런 계약을 맺은 거니까 위임된 국가 권력의 행사는 시민의 권리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의 제한이 없는 게 아니라서 만약에 이 통치자가 권력을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행사하지 않아요. 안전을 위해서 행사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한다든지 생명권을 박탈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게 되면 저항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저항할 권리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지는 않는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정리해서 홉스가 추구했었던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서의 절대 왕정, 절대 군주정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언어가 디귿으로 오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해보죠. 홉스가 이야기하시는 절대 군주정에 대한 설명을 좀 보도록 할게요. 국가의 이상적인 국가의 형태와 기능이라고 해서 우리 절대 군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홉스는 여러 가지 정치 형태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한 사람이나 한 합의체에게 양도해서 통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절대 군주제가 이상적인 정치 형태라고 봅니다. 그러면 통치자는 개인들이 모든 권력을 다 줘서 임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모든 권력을 독점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계속 같은 말 하고 있어요. 아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권리를 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절대 불가분의 임의적인 그런 권력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계약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통치자는 아무런 일도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보통은 사회계약을 어기지 못하도록 통치자는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계약의 유지를 위해서 처벌의 공포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인간의 본성이 약하니까요. 그 악한 본성을 잘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한비자처럼 강력한 규범을 가지고 너네 안 지키면 사회계약 안 지키면 큰일 난다 라고 하는 그 처벌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권력을 지니고 있는 권력체로서의 국가가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이 국가 형태를 이야기할 때 홉스는 그 사람의 책 제목이기도 한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거대 그 괴물, 성서에 나온 괴물이라고 하는데 그 괴물을 형성을 한다. 그리고 그 거대 권력체 안에 각 개인들이 다스림을 받는 이런 형태가 된다. 혹은 코먼웰스라고 해서 코먼웰스라고 하기도 하죠. 연방제 국가 체제를 설명하는 표현할 때 코먼웰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형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주가 이제 도덕적으로 타락을 한다든지 나 군주 더 이상 하기 싫어 라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군주정으로서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홉스가 봤을 때 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워낙 안 좋은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군주라도 절대 군주가 있는 편이 훨씬 자연 상태보다는 낫다라고 평가를 해서 절대 군주제의 어떤 좋은 점을 바탕으로 한 국가 통치 이념을 수용하게끔 강조하고 있으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 홉스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로크 이야기하겠습니다.